형, 사람으로 살아. 그 말이 내 귓가를 떠나지 않는 건 아마도 그때 우리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침묵이 곧 생존이라는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압록강과 산맥 사이의 국경 초소, 다른 아이들이 뛰놀던 시간에 저는 눈 속에서 사격 자세를 잡는 법을 배웠고 말수가 적다는 이유로 정찰부대에 선발되었습니다. 그 선택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정찰대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명령을 받고 지시한 목표를 찾아가 소리 없이 제거하고 돌아오는 것. 저는 이를 사냥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감정은 불필요했으니까요. 어머니의 폐결핵이 악화되고 동생이 배급을 못 받아 며칠씩 굶는 모습을 보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저 침묵하며 군화끈을 묶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었나? 특수부대에서의 제 별명은 그림자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지만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가 그림자인 게 불편해졌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어둠 속에서도 사람의 냄새를 맡는, 제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만 취급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감정은 머지않아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끌어가는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불씨가 결국 저를 태우게 될지 아니면 살리게 될지.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우리가. 그 순간 제 안에서 명령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2010년 1월 혹독한 바람이 초소 유리창을 흔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대장실로 불려간 저는 봉인된 작전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기밀작전 눈의 침묵. 변절자 5명을 제거하라. 저는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남자. 그는 제가 굶어 죽을 뻔했던 19겨울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건네줬던 강선배였습니다. 당시 군 보위부가 주민에게 식량을 수색할 때 강선배는 일부러 제 집에 옥수수를 몰래 넘겨주다 걸려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한숨이 터졌습니다. 동료 리우철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배급 상황이 너무 심해 이모 집 쪽으로 넘어가려다 국경을 넘은 죄로 변절자 낙인이 찍혔습니다. 다른 사진들에서도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찰 임무 중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물 한 모금을 건네준 농민, 동료의 고향 친구. 이 사람들을 내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명령이라는 단어가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우리가. 저는 처음으로 목이 마르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양심이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중대장이 제 앞에 섰습니다. 한도현 분대장, 작전 수행 가능한가? 예. 목소리는 나왔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막사 천장을 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30년 동안 의심 없이 따르던 그 단어가 이제는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선택은 하나뿐이네.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탈출. 그리고 그건 곧 죽음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막사 뒤 탄약고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동료 6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너도 봤지? 우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가 죽일 이유가 없어. 명령을 거부하면 가족이 죽어. 명령을 수행하면 우린 괴물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럼 선택은 하나뿐이네.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탈출. 그리고 그건 곧 죽음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매일 새벽 1시 우리는 그림자처럼 모였습니다. DMZ가 아닌 압록강을 건널 수 있는 포인트. 중공 모장경찰의 감시 시간, 얼음의 두께, 국경 레이더 교체 시간까지 연구했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우철이 종이에 루트를 그렸습니다. 저는 식량을 빼돌릴 방법을 계산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로프를 만들고 감시 일정을 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배신자가 되는 건지 인간이 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은인을 죽이는 도구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밤마다 더 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탈출을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양심이 명령보다 더 강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자. 사람으로. 단 한 번이라도 들키면 그날 밤 바로 끌려가 사라진다. 그 공포 속에서 우리는 61일을 두 얼굴로 살았습니다. 낮에 저는 여전히 침착한 분대장이었습니다. 사격 훈련에서는 10발 중 10발을 정중앙에 꽂아 넣었고 상관들은 저를 신뢰했습니다. 중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한도연이야. 이번 작전도 네가 선봉이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음의 두께를 재고 압록강 감시소의 교대 시간을 기록하며 탈출 루트를 그려넣는 인간이었습니다. 61일 동안 우리는 두 얼굴로 살았습니다. 식량을 조금씩 빼돌려 땅속에 묻고 로프를 만들어 은닉했습니다. 국경 레이더 교체 시간까지 외웠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눈이었습니다. 부대에는 감시병보다 무서운 감시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보위지도원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움직임을 들키면 그날 밤 바로 끌려가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철이 식량을 묻다가 보위지도원과 마주쳤습니다. 리우철 동무, 이 시간에 왜 밖에 나왔나? 화장실 다녀오는 길입니다. 손에 든 건 뭔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우철은 태연하게 손에 든 비닐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담배꽁초입니다. 막사 안에서 피울 수 없어서요. 보위지도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철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탄약고에서 우철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어. 진짜로. 하지만 안 들켰잖아.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을 줄 아는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작전 투입일. 훈련을 가장하여 압록강 접근 허가가 나오는 딱 하루. 그 하루를 위해 우리는 61일 동안 자신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도연, 형, 먼저 가. 그리고 우철은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2010년 2월 8일 새벽 4시. 하늘은 칼처럼 차가웠고 압록강은 흰 얼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저와 동료 6명은 훈련복을 입고 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범에 맞게 행동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순간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다. 우리는 망설임 없이 얼음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초소에서 조명탄이 하늘로 터졌습니다. 발각. 총성이 이어졌고 얼음이 파편처럼 튀었습니다. 제 옆에서 동료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얼음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뒤에서 우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형, 먼저 가.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철은 단독으로 허리춤에서 탄창을 꺼내 난사하며 적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탄환에 흔들렸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철아, 안 돼. 제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습니다. 그 덕분에 나머지 6명은 얼음, 이를 기어 중국 측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치며 마지막으로 우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 사람으로 살아. 그리고 얼음이 무너졌습니다. 총성도 우철도 강도 그 순간 함께 허물어졌습니다. 저는 얼음 위를 기어가며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우철의 희생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우철아, 미안해, 미안해. 압록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하 25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찢고 있었고 우철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형, 사람으로 살아. 저는 그 말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철이 목숨을 걸고 건넨 그 한마디를. 동료들은 숨을 헐떡이며 중국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7명이 건넜고 4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언제든지 잡혀 북송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그렇게 숨어 살았습니다. 죽은 자처럼. 압록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하 25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찢고 있었고 우철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밀수업자에게 넘어가 도망치고 공장에서 잠을 자며 보위부 요원들과 중국 공안의 검문을 피해 숨어 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밤에는 2명씩 교대로 문 앞에 서서 잠을 잤습니다. 언제든지 잡혀 북송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중국 공안이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모두 나와 신분증 검사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습니다. 2층 높이였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형, 나 때문에 늦지 마. 먼저 가. 닥쳐. 우철이 한 말 벌써 잊었어? 저는 그를 업고 뒷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또 놓칠 순 없어. 절대로. 그렇게 우리는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농촌에서 다시 산속으로 숨었습니다. 먹을 것은 늘 부족했고, 추위는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우철의 희생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을 견딘 끝에 한국행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된다. 대신 살아서 돌려줘. 브로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봄, 우리는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철아, 우리 살아왔다. 그러나 그 말은 기쁨보다 죄책감에 가까웠습니다. 나만 살아남았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거였구나. 동료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공장으로, 누군가는 식당으로, 그리고 저는 인천의 작은 골목에서 목재 공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늘 무언가를 부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형, 사람으로 살아. 그 말이 저를 살게 하면서도 동시에 찌릅니다. 2025년 저는 인천의 작은 골목에서 목재 공방을 운영합니다. 아침 7시 저는 공방 문을 열고 작업대 앞에 섭니다. 나무를 깎고 접고 다듬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고객들은 저를 조용하지만 손이 정확한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놀림이 정말 정확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옛날에 배웠습니다. 대학교에서요? 아니요. 더 혹독한 곳에서요. 손님은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늘 무언가를 부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관계를, 양심을.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나무를 의자로, 테이블로, 액자로 만듭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그러나 밤이 되면 손이 떨립니다. 나무를 자르다 보면 우철이 마지막으로 웃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형, 사람으로 살아. 그 말이 저를 살게 하면서도 동시에 찌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공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우철이 마지막으로 제게 건넨 군번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얼음물에서 건진 그것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제 서랍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우철아,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정말 사람으로 사는 중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군복 입은 사람을 보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검문하는 경찰을 보면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합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제 안의 그림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공방 문을 엽니다. 나무를 깎고 손님을 맞이하고 웃으려 노력합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우철아. 저는 전우를 두고 넘어온 죄책감, 가족을 두고 떠난 미안함,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부끄러움을 모두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우철의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말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으로 살아. 그날 우리가 버린 건 총이었나? 아니면 죄였나? 저는 매일 아침 이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방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날 우리가 버린 건 총이었나? 아니면 죄였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전우를 두고 넘어온 죄책감, 가족을 두고 떠난 미안함,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부끄러움을 모두 안고 살아갑니다. 어제도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가족은 어디 계세요? 멀리 있습니다. 연락은 하세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손님은 더 묻지 않았지만 저는 그 말을 하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실까? 동생은 무사할까? 그 답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날 우철의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형, 사람으로 살아. 그리고 오늘도 저는 그 말을 따라 살아갑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온 따뜻한 햇살이 나무 책상 위에 내려앉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철아, 너는 나한테 너무 무거운 숙제를 남겼어.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는 게 사람으로 사는 걸까요? 아니면 죄책감 없이 웃을 수 있어야 사람으로 사는 걸까요? 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오늘도 나무를 깎습니다. 의자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누군가의 집에 놓일 작은 선반을 만듭니다. 누군가는 이 의자에 앉아 밥을 먹겠지. 이 테이블에서 가족과 웃겠지. 그 생각을 하면 제 손이 조금 덜 떨립니다. 저는 사람을 부수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을 만드는 손이 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나무를 깎으며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아직 노력 중이다. 우철아, 나 지금도 내 말을 지키려 애쓰고 있어. 완벽하진 않지만 포기하지도 않고 있어. 저희 삶은 과거의 어둠을 이기려는 조용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쩌면 평생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조용히 나무를 깎으며 2025년 가을 공방 앞 골목에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며 하늘을 봅니다. 우철아, 오늘도 하루 살았다. 그리고 내일도 저는 이 문을 열 것입니다. 사람으로 살기 위해.